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권채훈 작가님의 소설집 겨울선인장에 수록된 골목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중심인물인 숙자는 호객꾼, 곧 삐끼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살림밖에 모르던 주부였던 그녀는 10년 전 남편이 쓰러져 남편을 회복시키고 아들을 공부시켜야 할 책임을 안고 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녀의 비난한 삶의 어려움과 숨겨진 여자로서의 비애를 담고 있는 단편소설 골목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밤이 꽤 깊었는데도 한강 둔치는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숙자는 맨손 체조를 대충 하고 사람들 속으로 섞여들었다. 오로지 앞만 보면서 걷고 뛰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왠지 서글프다. 등이 흠뻑 젖은 채 뛰어가는 정수리가 훤한 남자의 뒷모습에 숙자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걸음을 멈추는 순간 그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지만 숙자는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열기에 전신이 후들거렸다. 숙자의 몸 어느 구석엔가 감쪽같이 숨어있던 그가 손톱을 세워 그녀를 할퀸다. 지나가는 바람에 잠깐 치맛자락이 펄럭였던 것뿐인데 그만 일에 마음을 상하면 천하의 숙자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재우치고 달랬는데도 그녀의 몸은 그녀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숙자는 자기 몸이 영 마땅찮다. 이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 제각각 놀아서야 내 몸인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숙자는 머리를 세차게 흔든 다음 심호흡을 하고 나서 있는 힘껏 팔을 휘두르며 발작을 크게 떼어놓았다. 다정한 걸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보폭을 맞춰가며 바삐 걸어가는 남녀를 불이 나게 쫓아가다가 숙자는 다시 제 속도로 돌아온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 어느 때는 한 사람도 방향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먹자골목은 다르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로 뒤엉켜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로 끌어안을 판이다. 숙자는 트랙을 돌다가도 문득문득 앞서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손이 불쑥불쑥 나가는 것을 추스르며 고소를 금치 못한다. 사람들이 죄다 숙자를 앞질러 간다.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숙자는 팔을 더 힘차게 흔들며 발바닥에 힘을 준다. 등에 땀이 척척하다. 10바퀴를 채우고 나서 숙자는 강둑에 앉아 땀을 들였다. 강 저편에서 건너온 가로등 불빛에 강물이 몸을 뒤친다. 불빛이 아름다운 강가의 모텔에서 온몸에 땀이 흥건하도록 그와 엉켜 지냈던 날들도 이제는 아득한 과거사다. 그만 일어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휴대폰의 폴더를 열자 다급한 해옥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어디야? 여기 한강둔치. 나랑 어디 좀 가야 되겠다. 이 시간에? 드디어 잡았어. 뭘? 뭐겠어? 요즘 그 인간이 또 수상해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했더니 글쎄 며칠째 한 군데서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있어. 전화해보면 천연덕스럽게 사무실에서 야근한다는 거야 글쎄. 네, 참 기가 막혀서. 어쩌려고. 어쩌긴 뭘 어째. 확 덮쳐야지. 그 다음엔 알게 뭐야. 어떻게든 되겠지. 이참에 갈라서기라도 하려고. 더는 못 참아. 너 이혼할 수 있어? 왜 못하니? 이혼하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니? 얘가 남의 속이 타서 죽겠는데 웬 이혼 타령이야? 이혼할 각오가 서지 않으면 참는 김에 한 번 더 참으라고. 내 자존심은, 어?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참. 관도. 네가 내 친구니? 나 혼자라도 쳐들어갈 거야. 이 인정머리 없는 거사. 해옥은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숙자는 벌거벗은 채 머리채가 잡혀서 거리를 질질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에 몸서리를 친다. 휴일이면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르고
주말에는 아내와 연극을 보러 가고 1년에 한두 번은 외국으로 콧바람을 쐬러 다니고 유학 보낸 딸이 박사 코스를 밟겠다고 하는데 양코백이나 데려오지 않으면 그런 다행이 없겠다는 둥 그는 벌거벗고 누워 자기의 평온한 일상을 지루하다는 듯 얘기해 주었다. 숙자는 그의 곁에 누워 텔레비전의 세계 풍물기행이라도 보듯 그의 얘기를 들었다. 쓸쓸했다. 숙자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불쑥 내뱉었다. 당신에게 나는 뭐야? 당신? 그는 숙자의 뺨을 꼬집었다 놓고 그리고 나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어렸을 적에 말이야, 내게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 헛간 바닥에 흙을 파고 그 속에다 예쁜 꽃잎을 모아놓고서 유리 조각을 얹은 다음에 흙으로 감쪽같이 덮어놨어. 아무도 모르게 헛간에 들어가서 덮었던 흙을 밀치면 꽃잎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 나를 반기곤 했지. 꽃잎이 시들면 나뭇잎을 모아들이기도 했고 예쁜 유리구슬을 넣어두기도 했어. 헛간으로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여기 손을 대봐. 그는 숙자의 손을 끌어다 그의 가슴에 얹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당신은 내 비밀이야. 내 소중한 비밀. 그는 남의 눈을 무서워해서 자동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사인에 따라 뒷길에 서 있으면 그의 자동차가 소리 없이 다가왔고 자동차는 곧장 서울 근교의 모텔로 내달았다. 그는 모텔에 들어서도 어딘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고 나서야 숙자를 안았다. 거리에서 행인을 따라붙어 자기 손님으로 만드는 게 숙자의 직업이었지만 누군가를 잡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 어쩌면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자신의 행복인지도 모른다. 광고지를 들고 서 있는 숙자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숙자는 그들의 웃음, 그들의 여유, 그들의 단란함을 잡고 싶어 손가락이 움찔거렸고 그들이 풍기는 행복의 냄새를 맡고 싶어서 코가 벌렁거렸으며 팔짱을 끼고 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팔을 풀어버리고 대신 그녀의 팔을 끼워넣고 싶은 충동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다. 내 손님이다 싶은 일행 쪽으로 그녀는 날쌔게 따라붙는 것이었다. 그녀는 10발짝 이상은 따라붙지 않는다. 10발짝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때로는 이렇게 맛있는 집을 소개받는 건 당신들의 행운이라는 듯이 당당하게, 때로는 한 끼 먹는 거 이왕이면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셈 치고 우리 집으로 향하는 표정으로. 행인들의 팔을 잡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카멜레온처럼 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심이 후했다. 같은 값이면 신장개업집에 가보지 뭐. 특별 서비스를 기대하며 사람들은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그날따라 숙자가 잡는 사람마다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경찰의 단속까지 떴다.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나이트클럽의 호객꾼이 경찰관에게 잡혔다. 숙자는 잽싸게 전단지를 핸드백에 집어넣고 마침 지나가던 남자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사진을 찍을 때처럼 입에 힘을 주어 입꼬리를 축혀 올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숙자는 그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추며 그를 끌어안기라도 할 듯이 그의 등 뒤로 손을 둘렀다. 그는 골똘히 무슨 생각에 잠겨 있어서 그녀의 행태를 감지하지 못했다. 경찰관이 숙자의 뒤를 따라붙었다. 아줌마. 경찰관이 숙자를 불렀다. 숙자는 슬며시 그의 소매를 잡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닙니다. 경찰관이 돌아섰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팔을 빼며 숙자에게 물었다. 숙자는 온 힘을 다해 사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의 팔을 꽉 잡고 발걸음을 제게 놀렸다. 그는 숙자에게 끌려오다시피 하면서도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 블록을 그렇게 걸어갔다. 손바닥에 진땀이 났다. 숙자는 슬쩍 뒤돌아보았다.
경찰관의 제복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됐어요. 고맙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다. 이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라도 한 잔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정색한 얼굴이 우스웠다. 오늘은 완전히 공치는 날이다. 술은 어때요? 내친 김에 숙자는 한술 더 떴다. 좋죠. 술을 산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앞장서세요. 그가 앞장을 섰다. 그를 따라 들어간 곳은 칵테일 바였다. 그가 어둠침침한 홀을 더듬더듬 가로질러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잭 다니엘 스트레이트로 2잔. 그는 숙자의 의사 따위는 물어보지도 않고 주문했다. 홀의 조명이라고는 탁자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부분 조명뿐이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실내 장식이 드러났다. 해골 바가지를 그려넣은 기괴한 그림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술집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러나 어둑한 조명이 그녀의 노출을 가린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다. 아무도, 심지어는 마주 앉은 사람까지도 그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데 자주 오세요? 변죽이 좋은 그녀가 먼저 입을 떼었다. 아니요. 그의 건조한 목소리에 그녀는 멋쩍어서 단숨에 술을 들이켜고 발을 나왔다. 다음날 저녁 광고지를 움켜쥐고 서 있는 숙자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었다. 운전자 옆에 창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였다. 그는 가볍게 클렉슨을 한 번 울리고 골목 안으로 돌아 들어갔다. 숙자는 검은색 승용차의 뒷공무니를 눈으로 쫓았다. 승용차는 그녀가 서 있는 골목의 저 앞쪽 맨 끄트머리 집으로 들어갔다. 매일 저녁 그는 숙자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그의 집으로 갔다. 황사가 자욱한 날이었다. 한잔 할래요? 그가 골목에 서 있던 숙자를 툭 쳤다. 숙자는 잠자코 그의 뒤를 따랐다. 어둑한 바에 깊숙한 의자에 마주 앉았지만 어색했다. 오늘 왕창 취해봅시다. 그가 잭 다니엘 한 병을 시켰다. 그가 숙자 옆으로 건너왔다. 그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 향수를 쓰는 남자였다. 이름이나 합시다. 이름이요? 사람들이 삐끼라고 불러요. 삐끼? 잘 삐치나 보지? 그의 농담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다. 숙자의 몸이 슬며시 그에게로 기울었다. 몇 잔인지 세지 않고 마냥 술을 들이켰다. 눈을 감았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문이 보였다. 눈을 뜨니 모텔이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대로 숙자의 몸은 소스라치며 깨어났다. 짜릿한 긴장으로 떨며 그의 손길을 맞이하려고 온몸의 세포가 일어섰다. 그러다가 일순 숙자는 경직되었다.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즐기라고. 그가 숙자의 귓가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숙자는 마음의 눈까지 질끈 감았다. 몸은 까맣게 잊고 있던 연락을 기억해냈다. 연락이 곧바로 고통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숙자는 애써 부정했다. 그는 서서히 부드럽게 그녀를 점령했다. 숙자는 그동안 자신의 몸을 유기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10년이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그녀는 살림밖에 모르던 철부지 여팻네였다. 어떻게든 남편을 회복시키고 아들을 공부시켜야 할 책임이 그녀에게 벼락처럼 떨어진 것이었다. 다 늦게 그에게로 맥없이 무너진 것은 뻔뻔해진 탓일는지도 모른다. 호객꾼의 필수 조건은 뻔뻔함이라고 할 수 있다. 체면 차리고 쭈뼛거리다간 이 바닥에서 금방 밀려나고 만다. 아들을 결혼시켜 내보내고 난 뒤 폐경이 됐다. 여자 노릇은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홀가분했다. 한때는 아기처럼 먹을 것만 탐하는 남편을 붙들고 씨름해보기도 했다. 허망할 뿐이었다. 숙자는 자리에 누우면 곧바로 잠이 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몰아치면서 악착같이 돈벌이에 매달렸다. 오로지 자동차와 모텔에서 그를 대할 수 있을 뿐이었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다. 서로 그가 성적 기호의 다양함 때문에 숙자를 만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즐기자. 그래, 즐기는 거야. 그는 숙자의 밍밍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와 보내는 시간은 지루하기만 했던 인생에 특별 보너스로 주어진 바캉스라고 생각했다. 바캉스는 짧았다.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한 발을 뒤로 빼고 있었다. 그를 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애당초 사랑 따위를 하려던 게 아니었다. 숙자 역시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따라갔을 뿐이다. 땅거미가 깔리고 다닥다닥 붙은 간판의 불이 하나둘 켜지면 지하철 신천역 역세권인 먹자골목은 부스스 깨어난다. 골목에 먼저 나타나는 건 깔끔하게 차리고 나선 호객꾼들이다. 그들은 눈을 빛내며 골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시한다. 어림으로 봐도 골목을 채우는 사람들의 거진 반은 호객꾼이다. 행인보다 호객꾼이 더 많은 날도 허다하다. 숙자는 그녀가 사람들에게 주었던 광고지를 밟고 서 있다. 삼겹살 1인분에 4,000원, 포도주에 목욕한 돼지. 숙자는 그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공연히 먹어봤다가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엔 장사의 걸림돌이나 될 뿐이다.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로 생생한 돼지고기의 사진만 들여다보고 맛을 상상하는 게 훨씬 장사에 도움이 된다. 국빈관 카바레, 기본 29,500원. 길바닥에 질펀이 널려있는 건 카바레에 웨이터들이 뿌리고 간 광고지들이다. 팁 3만 원 안주 무료, 여보여보 미인촌. 술과 기본 안주와 삼겹살과 젊은 여자들의 몸뚱이가 길바닥에 깔려있다. 가격을 써붙인 벌거벗은 여자의 사진이 행인의 발길에 무심히 밟힌다. 숙자는 삼겹살과 매춘부와 카바레를 힘주어 밟는다. 음료수 한 병 서비스야. 학생, 포도주에 숙성시킨 돼지고기가 1인분에 4,000원. 거저지 뭐. 새로운 맛이야. 분위기 끝내주고 싸고 맛있고 아주 살살 녹아. 입에 넣기 바쁘게 꿀꺽 넘어간다니까. 아줌마 믿고 한번 따라와봐. 에이, 아줌마 뻥이 너무 세다. 그러면서도 어리바리한 새내기들은 숙자가 잡아 끄는 대로 줄레줄레 따라온다. 오늘은 성적이 부진하다. 8시가 다 되어가는데 겨우 3팀을 골목 안쪽에 있는 퓨전 삼겹살집 홀에다 끌어앉혀놨다. 2팀을 더 끌어와야 한다. 숙자는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가게로 꺾여 들어가는 골목 모퉁이에 붙어 서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한눈에 훑는다. 아니고, 아니고, 아니다. 오늘은 8시를 넘길 것 같다. 숙자는 주로 새내기들을 타깃으로 한다.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벌써 단골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1인분에 4,000원은 미끼일 뿐이다. 늘 뱃속이 출출한 새내기들은 2, 3인분은 먹어야 자리에서 일어난다. 1인분의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낮게 해놨으니 결코 싼 게 아니다. 양심껏 장사해서 돈 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주인 남자의 철학은 만고의 진리인지도 모른다. 숙자는 배고픈 아이들이 슬슬 나타나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거리에서 손님을 잡아채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손님은 꼭 몰려서 온다. 조바심할 것 없다. 숙자는 무얼 먹을 것인지 고민하는 아줌마들 한 무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주머니가 가벼워 보이는 대학생 커플을 집요하게 따라붙어 5팀을 마저 채우고 일을 마쳤다. 숙자는 일당 2만 원을 받아 나온다. 보통 아줌마 호객꾼의 시급은 5,000원이다. 그러나 숙자는 그들과 다르다. 숙자는 신장개업집에서만 일한다. 하루에 5팀 이상 손님을 데려다 앉히는 조건으로
시급 10,000원을 불렀다. 떨떠름해하던 주인은 그럼 하루만 일해보라고 했다. 숙자는 첫날 6팀을 데려왔다. 주인은 일수 찍듯이 매일 계산을 하자고 했다. 손님이 들지 않으면 일당을 주지 않겠다는 뻔한 수작이지만 숙자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숙자는 삼겹살 전문이다. 값싼 삼겹살로 배를 채우고 시름을 달래고 우정을 돈독히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숙자의 눈에 걸리게 되어 있다. 주인 남자는 서비스업을 하면서도 서비스의 개념을 모른다. 기껏 손님을 몰아다 주면 그때뿐이다. 한번 자기 집에 발을 들인 사람을 맛으로든 서비스로든 단골로 붙잡아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장사 속에 훤히 보이는 얼치기 장사꾼 흉내를 내어서야 앞길이 뻔하다. 저렇게 장사하다간 석 달 안에 문 닫고 말 것이다. 전에는 주제넘게 나서서 아는 척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런다고 삐끼 아줌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주인도 없을 뿐더러 그녀에게는 망해 나가는 주인이 많을수록 장사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하루 일당이나 챙길 따름이었다. 이 골목은 거의 매달 신장개업집이 생긴다. 아무런 노하우 없이 부동산 중개소의 말만 믿고 프리미엄을 듬뿍 얹어주고 개업했다가는 몇 달 못 가 손 털고 나오기 마련이다. 그 사람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숙자는 신출내기 장사꾼들이 망해서 나가기를 기다린다. 숙자뿐만이 아니다. 멀쩡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집에 들어와선 프리미엄을 얹어줄 테니 가게를 팔라고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필두로 인테리어 업자에다가 간판업자까지 줄줄이 신장개업을 기다린다. 이 골목이 요지부동으로 끄떡않는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숙자는 그 중에서도 삼겹살집이 새로 개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공치는 날이 있기는 해도 이 골목에서 숙자만큼 유능한 호객꾼은 손으로 꼽을 정도일 것이다. 아무리 일당으로 일하는 것이지만 장사꾼도 못 되면서 이문만 챙기려는 사람하고는 비위가 맞지 않아 신명나게 일을 할 수가 없다. 숙자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료수 값은 그녀가 지불한다. 하루 5팀이래야 2,000원 안팎이다. 남보다 영업을 잘 하려면 그만한 미천은 들여야 한다. 숙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골목으로 나온다. 감기로 열이 펄펄 나서 끙끙 앓다가도 시간이 되면 부스스 털고 일어나 집을 나서고 만다. 몇 편 내야 열이 나건 말건 제 입에 맞는 반찬 타령이나 늘어놓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느니 공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골목에 서 있는 편이 훨씬 낫다. 건전한 상문화를 위하여 절대로 호객하지 말고 호객꾼을 고용하지도 맙시다. 천주교 앞 내거리에 경찰서에서 걸어놓은 플래카드의 글자가 선명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주로 길에서 만난다. 주말에는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빼곡하게 몰려 있어서 내거리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은 진땀깨나 흘린다. 신천역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은 천주교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 숙자는 누군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젊은이들 틈에 섞여 서서 20살 남짓의 호객꾼의 멘트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스트레스 확 날려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위기라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요놈 봐라. 밤새 머리 굴렸는데. 그렇지만 삼겹살집 멘트로 써먹기엔 어울리지 않는다. 호객질이야말로 말싸움이다. 늘 반짝이는 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아야 한다. 젊은 호객꾼들의 멘트는 팍팍 튄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까 말까 한 그들의 한 달 수입은 5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다. 어디까지나 대형 술집을 끼고 하는 젊은 호객꾼들 얘기다. 아줌마들은 기껏해야 시급 5,000원에 호프집이나 횟집이나 고깃집 호객꾼으로 일할 수 있을 뿐이다. 요즘은 처녀애들까지 가세해서 무전기와 휴대폰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길을 점령하다시피 한다.
이따금씩 경찰의 단속반이 나오지만 순찰차가 얼씬하기만 하면 무전기와 휴대폰의 신속한 활약으로 그들은 삽시간에 사라졌다가 순찰차가 가버리면 금세 골목을 채운다. 갯벌의 능쟁이가 인기척이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개 구멍으로 숨는 것과 흡사하다. 숙자는 그들이 사라지는 즉시 광고지를 핸드백에 우겨넣고 행인들 속으로 섞여든다.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해서인지 10년이 넘도록 호객질로 살아왔지만 숙자는 아직까지 잡혀 들어간 적이 없다. 전에 같이 일하던 여자는 단속에 걸려서 3일 동안 구류를 살기도 했다. 지금은 수입이 뻔하다. 온천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할 때는 경기가 좋았다. 그때는 주로 지하철역 출구에서 사람들을 붙들었다. 아주머니 온천 가세요. 5,000원에 온천 하시고 관광하시고 맛있는 점심까지 풀코스로 하루 잘 놀다 오시는 겁니다. 꿍쳐놓은 쌈짓돈이 있을성 싶은 60객이 숙자의 주 타깃이었다. 한 지역에서 보통 200장의 광고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일일이 쥐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사람들을 붙잡고 실랑이를 했다. 간신히 쥐어준 광고지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몇 발짝 안 가서 휙 집어던지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왜 남의 길을 가로막고 서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을 죄송하다며 굽실거려 보내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지하철역의 입구는 언제나 숙자 같은 여자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자리 다툼도 만만치 않았다. 급전 대출, 카드깡 따위의 굵은 글자가 인쇄된 명함을 주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여자들을 숙자는 경멸했다. 거리로 나선 여자들이 벌어먹고 살기가 죽기보다 힘든 세상이기는 하지만 하필이면 사람을 올가매는 일에 한몫 거두는 일을 하는가. 숙자도 덜어는 손님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온천하고 관광을 시켜준다더니 웬 옥매트 공장에 데려가서는 그 비싼 옥매트를 사게 했느냐는 것이다. 아니 온천하고 구경이나 하랬지. 제가 언제 아주머니 보고 그걸 사라고 그랬느냐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는 게 상수였다. 그만한 여유가 있어서 샀을 것이고 옥매트 위에서 자면 건강에 좋으니 그런 좋은 상품을 소개받았다면 고마워할 일이지 왜 애꿎은 숙자에게 길길이 뛰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기는 판매 이익금에 약간의 숙자 몫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것이지 가뜩이나 돈이 급한 사람에게 미끼를 던져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로 사람을 구렁텅이로 처박아 버리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번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갖은 욕을 해대는 아주 끈질긴 늙은이를 만나서 하는 수 없이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다. 끔찍한 욕지거리를 한 소쿠리 덮어쓰고 나면 살맛이 뚝 떨어졌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무렵엔 주로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지하철역 출구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차츰차츰 사람들이 광고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루에 광고지를 50장도 소비하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했다. 회사는 점점 서울의 위성도시 쪽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다가 재작년부터는 아예 지방에 눌러앉아 버렸다. 아직도 지방은 어수룩한가 보았다. 충청도까지는 어떻게든 쫓아다녔다. 그러나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가면서부터는 겨우 대소변이나 가리는 중풍 병자를 방에다 앉혀둔 숙자로선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숙자는 삼겹살집만 전문으로 호객질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여 자신이 있었다. 숙자는 먼저 손님이 많은 삼겹살집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수준을 살펴서 그들의 나이와 입성을 눈에 들였다. 그 다음부터는 쉬웠다. 간혹 숙자의 손길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만일의 주눅들 그녀가 아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남편의 투정은 더 심하다.
텔레비전에선 아침 저녁으로 갖은 음식을 늘어놓고 남편의 입맛을 자극하는데 숙자만 죽을 지경이다. 무슨 수로 전국 방방곡곡에 사내 진미를 해다 바친단 말인가. 앉아서 천리를 본다더니 자면서도 줄곧 틀어놓는 텔레비전 덕분에 남편은 음식에 관해선 그런 박사가 없다. 나다니지를 못해 그러려니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내다가 박사를 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들어앉아 먹는 것만 밝혀서 그런지 남편은 뒤룩뒤룩 살이 쪄서 꼭 미련퉁이 곰 인형 같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는 것은 몸에 그 음식의 영양소가 필요해서라고 주장하는 한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남편은 텔레비전에 색다른 음식이 소개될 때마다 저 음식을 먹으면 꼭 자기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말로 숙자를 올가매곤 한다. 남편에게는 모든 음식이 다 약으로 통한다. 1층까지 10번을 오르내리면 해물파전을 해주겠노라고 겨우 달래놓고 파전을 부쳤다. 굳은 날엔 주전부리로 부침개만 한 것이 없긴 하지만 숙자는 도통 입맛이 없다. 해물파전에 해물이라곤 오징어만 들어있다고 툴툴거리는 남편에게 그러면 당신이 바다에 가서 새우도 잡아오고 홍합도 따오라고 한마디 해주곤 집을 나섰다. 남편은 아이처럼 일찍 오라고 소리를 지른다.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이 집의 문을 들어서고 싶지가 않다. 그러나 마음뿐이고 저녁이 되면 숙자의 발은 어김없이 이 집의 문을 들어설 것이다. 공휴일에는 손님이 평일보다 훨씬 적다. 이슬비가 오락가락하기는 하는데 하늘이 훤한 게 곧 비가 그칠 것 같다. 손님도 없는데 우산까지 쓰고 질척거리는 길에 서 있는 건 보통 처량한 게 아니다. 점심일을 집어치우고 해옥에게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해야겠다. 툭하면 숙자를 불러내는 해옥이었지만 숙자가 그녀를 부르기는 처음이었다. 숙자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서서 친구를 기다렸다. 10차선 도로의 중앙에서 비를 맞으며 조경하는 사람들이 느릿느릿 움직인다. 본래 심어져 있던 은행나무를 뽑아내는 작업을 지난 가을부터 했다. 사격하는 모습을 청동으로 빚은 조형물을 세우고 그 주위에다 꽃을 심고 있다.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다. 작년에는 멀쩡한 지게석을 대리석으로 바꾼다고 온통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잘 자라서 은행도 많이 열리는 은행나무를 뽑아내고는 둘레에 작달막한 회양목을 심고 그 안에 꽃을 심는 등 이리저리 돈을 쳐 바르느라고 힘을 쓴다. 하기는 자꾸 일을 벌여야 조각가도 먹고 살고 조경업자도 굶어 죽지 않을 테고 꽃장수도 한몫 챙기고 공공근로자도 날품을 팔아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이다. 숙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들어보나마나 뻔한 소리다. 엄마, 이번만이야. 딱 이번 한 번만 막아주면 절대로 손 안 벌릴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들을 장가들여 내보냈으니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 숙자는 중얼거린다. 내 인생의 희망이란 나 자신뿐이야. 중얼거리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볍다. 버스가 서자 사람들이 달려든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뛰어가는 처녀의 뒷모습이 싱그럽다. 엉덩이를 뒤룩거리며 어기적어기적 뛰는 늙은이의 뒷모습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어떤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이 50이 넘으면 절대로 뛰지 말라고 했다. 넘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저 조심조심 땅이 꺼질세라 살금살금 걸어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의 승용차가 저만치서 신호를 보낸다. 숙자는 마음이 급해서 뛰려다가 주춤한다. 절대적으로 팔다리를 부러뜨려선 안 될 일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나다니지도 못할 뿐더러 온갖 지청구를 받으며 뒷방에 갇혀 눈물이나 짜고 있게 된다. 뒷방 늙은이는 남편 하나만으로 징글징글하다.
웬일이셔? 봄바람이 살랑거리니까 심라네? 억청 여사께서 돈벌이도 마다하고 드라이브를 다 하자고 하시고. 봄? 지금이 봄이야? 나는 으스스한 게 춥기만 한데. 볼멘 소리를 뱉어내고 숙자는 앞만 바라보았다. 차는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따라갔다. 산봉우리 쪽으로 걷어 올라가는 흰 구름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봄이네. 아,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해옥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숙자는 묵묵히 차창을 스치는 풍경에만 눈길을 주었다. 아무 얘기가 없는 걸 보니 해옥은 다시 평정을 찾은 것 같다. 하기는 그녀 남편의 바람낀 연례 행사였으니까. 참 재미없어. 뭐가? 모든 게. 어이구 왜 이러셔? 세상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는 역전의 용사가. 역전의 용사? 그럼 아냐? 맞아. 나는 역전의 용사야. 그런데 용사도 때로는 기운이 빠져. 넌 어때? 그래, 혼자 쳐들어가서 얻어맞진 않았니? 맞다니, 내가 왜 맞아?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연인들이 합세해서 본부인 청부 살인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나? 그래서 너도 얻어 터질까봐 무서워서 꽁무니를 뺐던 거니? 그건 아니지. 네가 네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이지. 게다가 네 남편도 슬쩍슬쩍 바람 피우는 거 말곤 어디 흠잡을 때나 있니? 한창 때리면 몰라도 우리 나이에 이혼하는 건 피차간의 손해야. 너 이혼하고 나면 뭐 먹고 살 건데? 막막하잖아. 얘가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데 아주 선수야. 그래, 네 말 듣고 내가 꾹꾹 참았다. 표창장이라도 줄래? 아마 10년 후쯤에 네 남편이 줄걸. 속이 상할 때마다 숙자를 불러내 하소연을 쏟아내고 돌아서는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람은 묘하게 생겨서 자기가 꼭 그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미루어 짐작할 따름이다. 숙자가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해옥은 어떻게 반응할까? 너도 이제 살만한가 보구나. 사랑 타령을 다 하고 필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어쩌면 숙자가 자기 남편의 정부라도 되는 양 몰아치는지도 모른다. 숙자는 여간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전부터 근사한 남자하고 호텔의 양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다든가, 한적한 섬에서 며칠이고 뒹굴다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든가 하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서두로 몇 번이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한 번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무슨 생각이 그리 많아? 아니야, 아무것도. 카 오디오에서 나오는 팝송을 따라 흥얼거리는 친구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겉모습만으로야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친구였지만 따지고 들면 전하나나 행복하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그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숙자는 친구의 넋두리를 들을 적마다 되레 자기가 위로를 받곤 했다. 해옥은 한껏 봄 기운에 빠져 있다. 봄비를 맞아 소생하는 듯한 산천도, 감미로운 음악도 숙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만 같다. 그만 돌아가자. 저녁 손님 받을 시간이네. 숙자는 해옥의 차에서 내리기 전에 오래 고인 침을 뱉듯 한마디 하고야 말았다. 죽고 싶다. 숙자는 일찌감치 저녁을 해먹고 먹자골목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데다 바람까지 불었다. 때 아닌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먹자골목은 한산했다. 연휴라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빠져나가고 외식을 하려던 사람들도 날씨가 구중중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았다. 호객꾼들만 왔다 갔다 하며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식당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호객꾼들은 날쌔게 접근했다. 발빠르게 접근해서 먼저 말을 건네야 한다. 툭하면 호객꾼들 간에 싸움이 붙었다. 싸움이 붙으면 피차 손해다. 호객꾼들끼리 싸우는 동안 손님은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숙자는 먼저 눈으로 다른 호객꾼들을 견제하면서 손님에게 접근한다. 이 바닥에도 나름대로 무약 같은 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다. 여럿이서 한 사람 돌려놓는 건 일도 아니다. 휴일답게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골목으로 들어선다. 그런 차림의 사람들은 주로 값싸고 푹 퍼질러 앉아 먹을 수 있는 삼겹살집이나 감자탕집에 잘 간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가 40대 이상이다. 30대만 해도 산악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 의자식인 퓨전 삼겹살집에 40대를 데려갔다간 문 앞에서 돌아 나오기 일수다. 숙자는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을 멀뚱히 바라본다. 옆에 서 있던 감자탕집 호객꾼이 따라붙으면서 그들과 보폭을 같이 한다. 숙자는 혼자 점을 친다. 그들이 감자탕집으로 들어가면 다음에 골목으로 들어서는 손님은 내 손님이다 하고. 감자탕집 호객꾼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나온다. 성공했다는 표시다. 숙자도 마주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며 골목 초입을 주시한다. 또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선다. 큰 길가에 산행을 하고 온 관광버스라도 세운 모양이다. 숙자는 등산복에는 관심이 없다. 오늘도 공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란히 걸어오던 남자가 우뚝 선다. 그다. 그를 보는 순간 숙자는 숨이 딱 멎는다. 그의 팔에 매달려 걸어오던 여자가 왜 하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숙자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고 여자의 팔을 잡는다. 날도 구중중한데 삼겹살에 쇠주 한 잔 어때요? 들어보셨어요? 포도주에 목욕한 도야지? 숙자의 목소리는 간드러진다. 여보, 삼겹살 먹을까? 맛있겠는데? 느끼하게 삼겹살은 일식 먹고 싶댔잖아. 야, 그래도 오늘은 삼겹살 먹자. 도대체 왜 그래? 난 싫어. 그가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다. 어머, 미안해요. 나는 먹고 싶은데 저희가. 아니에요. 다음에 친구분들하고 오세요. 제가 특별히 잘해드릴게요. 숙자는 한껏 맑은 목소리를 냈다. 그의 아내가 종종 걸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전신에서 힘이 쫙 빠졌다. 숙자는 젊고 귀여운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다 보았다. 그가 연락을 끊자 한밤중에 그의 집 앞에서 서성대다가 대문 틈으로 집안을 기웃거렸다. 집 안은 불빛 하나 없이 조용했고 그의 차도 보이지 않았다. 옆집에 문이 열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놓던 할머니가 숙자를 훑어보았다. 누구 찾아왔소? 이 집 빈집인데 새로 산 사람이 이 집 헐고 5층 올린답디다. 그러리라 예상은 했던 것이지만 입 안에 쓴물이 고였다.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자리에 누운 채로 며칠 동안 죽도록 앓았다. 애들 문자로 쿨하게 살고 싶은데 애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되지 않는다. 숙자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의 집이 헐리고 새 건물이 올라가는 걸 바라보다가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자리에 새로 지은 5층 집은 고시원 간판을 달고 있다. 진석 엄마! 멀거니 서서 뭐해? 여기 이 손님 삼겹살 드신다는데? 감자탕집 호객꾼이 손님을 붙여준다. 그러세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 따라오세요. 오늘 영원히 기억하게 될 새로운 맛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숙자는 앞장서서 골목을 꺾어 들어간다.
네, 지금까지 권채훈 작가님의 단편소설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의 낭독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